늑대는 북반구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서식합니다. 가축이 많은 유목민의 땅 중앙아시아의 개체수가 많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농경민족이 사는 곳은 적었죠. 한반도에는 옛날에도 늑대가 드물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농경민이다 보니 늑대의 먹이인 가축이 적었던 것도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본래 늑대가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사는 곳에서 늑대를 보기 힘든 것은 주변에 늑대를 호랑이가 죽이거나 아니면 멀리 내쫓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나라 한반도에 늑대가 귀화한 이유죠. 19세기 말 우리나라에도 신식 무기가 도입되고 호랑이 사냥이 활발해집니다. 19세기 말 호랑이 숫자가 감소하면서 반대로 늑대의 숫자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던 늑대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었죠. 일제강점기 늑대에 대한 기록이 넘쳐납니다. 늑대에 의한 피해와 늑대 포획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경상북도, 평안도, 서울의 인왕산 등 전국 곳곳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 시기 늑대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놈의 늑대가 막 까나나 오면 소리를 한대. 나왜 까나나 발포 땡기질라며 막 그래 그 소리래요. 내가 몇 차 쪽 가있길래 조금 더 가서 또 우는 소리를 그래요. 내가 또 몇 차 쪽 걸어가 봐요. 또 조금 더 나가서 울어. 아 이놈의 뭐 옛날에 어른들이 도깨비한테 올게했다 이래 올게 가는구나. 까나나 우는 소리를 자꾸 궁금해서 따라갈까 이래요. 냉정 호흡 빠져보면 호흡 욕을 볼 파이지 뭐. 일제강점기 늑대 피해는 어린아이에게 집중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경우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 뭐요. 얼라를 뱉게 재지 마라 그거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어린애 갓난애를 밖에 멍석 깔고 옛날에 마당에 재했잖아요. 자잖아요. 그 자면은 얼라를 안으다가 방에 재고 이래지 마다 못 자 그랬어. 늑대가 물고 간다고 뭐 그렇겠지. 늑대에 물려간 아이들의 이야기가 참 경상북도 영주, 봉화, 영양을 포함 산악지역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학교에 가다가 내지는 뭐 밤늦게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온 동네가 그 아이를 찾았는데 어디 갔더니만 낙엽에 파묻혀 있었는데 시신을 데려왔는데 또 다음에 동네에 다른 아이가 또 물려갔다.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늑대는 다시 또 그 자리에 먹거리를 처음 먹이 사냥을 처음 그 자리에 와서 다시 다른 아이를 물고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동물한테 해코지 당한 시신들은 막바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늑대한테 물러간 아이를 찾아올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 닭이라든지 개라든지 갖다 놓고 그 아이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하지만 결국 늑대 역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작전으로 늑대가 1,200여 마리가 포획되고 난 후 소수의 개체가 영주, 문경 이 지역에 고립되어 서식했을 겁니다. 이곳 경북 북부 소백산맥 지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문경세제, 조령산, 주월산, 황정산, 우락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구릉과 야산지대에서 산이 우뚝 솟아 있는 지역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골이 깊기 때문에 남아있는 늑대 개체군이 숨어 살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늑대의 마지막 서식지였던 경북 북부 지역. 지금도 늑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장가래골 그 고란에 사태밥에 늑대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게 아마 70년대. 70년대. 예. 해방 이후 늑대 이야기에는 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늑대가 사람을 해쳤다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가축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지죠. 돼지도 물어가고 짐승을 먹이다가 잃었는 얘기를 들었어. 직접 늑대를 만난 분을 만났는데 1950년대 말의 일입니다. 들에 사람 해가지고 이제 논을 갈았어. 그것도 이제 다 갈고 뒤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갈아 나오는데 그 창고로 있는데 이 두 마리가 또 이 창고를 들다보고 있어. 논이 물이 없어가지고 흙띠가 막 꾸당한 게 많았거든. 논 갈아 나오는 게. 그런 걸 들어다 가지고 고이 엇박자라고 막 저기 때리고 용왕이 맞았어. 용왕이 맞아 흙띠가 이만하게 막 군디에 턱금만 이만하게 붙어가지고 그만 들고 뛰더라고. 들고 뛰고 그 뒤에 오르고만 안 나타나. 90 넘은 할머니의 늑대에 얽힌 서글픈 이야기. 80년 전인 해방 전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집 가가지고요. 나이가 13살 먹고요. 무량 제기. 아, 봉화 무량. 거기가 극해요. 뭐시래 어색하고. 거기가 늑대가 해맞으면 늑대가 내려와요. 서리가 오지 않니겨. 옛날에 이제 무꾸로 뽑아다 나은 걸. 앉아서 한자도 안단 말이야. 뭐 불을 호롱불을 뭐지 달아놓고 했는데 돼지 새끼를요 3마리 이리 낳아놨거든요. 배 끝에다 낳아놨는데 이제 왜 난 걸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지 않니겨. 네. 그만해 그거는 산이요. 개지커요. 그래 내가 뛰내려 어디만 내 새끼 다 물가 버렸어. 그래 내 이제 외숙모가 이제 애기가 딸해가지고 애기하고 잠이 들었던 모양이래. 깨웠어. 아이고 돼지 새끼를 물고 저기 늑대가 돼 새끼 물고 갔다가 있겠네. 지금 한이는 지집아 안 물고 가고 내 새끼 아까운 거 다 물고 갔다고. 그게요 만날 이 머리에 그만에 딱 베겠더라고. 얘 울었어요. 예. 대상 통곡하고 그랬지. 그래도 돼지 새끼보다가 그래도 네가 안 물고 가길 다 했대 이래야 되는데 이 해요. 그랬다 그래. 예, 예. 13살 먹. 몽둥이만 들고 늑대를 잡았던 기록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호랑이와 달리 늑대는 총 없이도 잡을 수 있었답니다. 용산 1, 2 배해라 그런 동네 살았거든 우리가. 거기는 봉화입니까? 거기도? 영주래요. 아, 영주요. 야, 거기서 살았는데 우리 적은 오빠인데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를 하러 산에. 예, 예. 그 해골이라 그러는 골이 있어. 지게를 이렇게 벗어놓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앉았더래요. 앉아는 개인 줄 알고 음악절에 장도나절 가지고 막 이렇게 탁 쳤대. 탁지 휘뚝 자빠지더라 그래. 늑대가 자빠지고 한 마리는 도망가고 이랬대. 아, 원래는 2마리였는데. 야,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 다 까먹었대. 짊어지고 와가지고 삶아 먹었대. 그걸 삶아 먹고 나니까는 밤으로 무사가지고 막 영주로 이사를 가버렸어.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북 영주와 봉화 일대에는 늑대가 건재했던 모양입니다. 상망동하고는 거리가 뭡니까? 상방동에서는 16길이라고.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의 한 야산. 과거 늑대골이라 불릴 만큼 늑대가 많았던 곳입니다. 1963년 이곳에서 늑대가 포획됩니다. 어미가 아닌 어린 새끼였습니다. 새끼 늑대는 정규진 선생이 기르다가 창경원에 기증합니다. 그 일을 생생히 기억하는 아드님께 당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에서 강아지인 줄 알고 동네 어디 가니까 짚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다 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산개인 줄 알고 그걸 담아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6마리가 됐어요. 6마리. 몽골이나 알타이, 텐샨 등지의 유목민은 지금도 늑대 굴에서 새끼를 꺼내 기릅니다. 눈 뜨기 전에 어린 것을 데려오면 늑대 새끼는 사람을 어미로 알고 따릅니다. 갓난 새끼 늑대는 강아지와 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날 영주 장날이었어요. 장날. 5일장, 10일 장날인데 노인네가 나무 얽은 나무에다가 이제 강아지인 줄 알고 장날 파러 가는데 아버지가 보고 늑대다. 그 노인네들은 늑대인지를 모르죠. 우리 어른 알아가지고 내가 산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늑대를 샀어요. 새끼는 자라면서 점차 늑대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늑대는 결코 개가 될 수 없죠. 어떻게 강아지랑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요? 차이가 많죠. 왜 첫째 눈이 시올로 갔고 개는 한 며칠 키우면 꼬리를 흔들잖아요. 꼬리 흔드는 법이 없어. 꼬리 커요. 밑에다 끝에는 깔아앉아. 흔드는 법도 없고 항상 인상 쓰는 그런 거예요. 눈이 찍혀 올라갔어요. 새끼 때 늑대의 눈은 푸른색인데 자라면서 점차 호박색으로 변하죠. 맹수의 본능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돼지 동네 오면 돼지가 오면 새끼가 오면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 가까워야 오면은 그 타락이 금방에 와야 그러면 탁 쫓아가는 거예요. 탁 한 번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그만 돼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뜯어먹어보는 거예요. 생걸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막 공격하려거나 공격하죠.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공격하지. 나도 이거 깨물리는 자국이 현재까지 있지만은 사료를 주려고 탁 이래 했더니만은 갑자기 탁 깨무는 거예요. 우리 어른은 가면 괜찮지만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도 못했어요. 한번 깨물리고 난 후에는. 근데 저기 어르신께서 아버님께서 만지시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죠. 걔는 뭐 꼬리 흔들지만 꼬리 흔드는 법도 없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문지르고 이랬었어요. 그 아버님을 되게 좋아했나 보네. 예, 아주 좋아했어요. 아버지 자전거 타고 실 내려가 전에 나오면은 근방에 가면 한번 알아. 발자국만 소리 들어도 알아. 그때 그렇게 참 이 냄새나 이 모든 게 다른 짐승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 보니까. 사람 손에 자란 늑대. 어릴 때는 강아지같이 사람을 따릅니다. 하지만 생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개처럼 기르기는 불가능해집니다. 늑대의 공격성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늑대를 참교를 해서 구하려고 그랬는 모양이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영주에 늑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장경을 직원이 왔는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래가지고 돈 받고 팔 수도 없고 그냥 기증을 하겠다. 여기 갈 때는 내하고 같이 이제 박스에 담아가지고 기차에 싣고 갔어요. 1963년 새끼 늑대가 잡힌 후에도 부근에서 몇 차례 늑대가 포획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를 지나며 점차 늑대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 후에는 뭐 민가로 내려가는 법도 없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먹힌 적도 없대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어서 지더라고 자꾸 그자. 요것도 있다고 고만 이랬는데 여기 도로가 나고 막 없어져. 그럼 차가 많이 댕기가 없어져. 지속적인 밀렵과 독극물에 의한 감소는 피할 수 없었고 그나마 1960년대를 지나면서 늑대 목격 소식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국 늑대입니다. 영주 늑대의 후손으로 서울대공원에서 1997년 6월 11일 숨을 거두죠. 그날 이후 늑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국 늑대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제대로 제작된 동물 박제들 틈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낡고 엉성한 늑대 표본을 찾았습니다.
창경원으로 간 영주 늑대나 그 후손일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라벨을 보면 왼쪽 회색 개체는 영주 늑대의 즉 의미가 확실한 것 같고요. 영주 늑대는 동물원에서 검은색의 새끼를 낳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녀석이 그 새끼가 분명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늑대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주역으로 잠깐 등장해 숱한 이야기와 전설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한반도에는 불곰과 반달곰 두 종류의 곰이 삽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은 어느 종류일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불곰은 몸무게가 300kg을 넘는 대형 종으로 백두산과 함경도 등 북부 지역에 서식합니다. 하지만 과거엔 불곰이 남부 지방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반달가슴곰은 소형으로 몸무게는 불곰의 반에 불과한 150k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러시아, 중국에도 있죠. 반달가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가슴에 V자 형태의 반달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둥글고 큰 귀와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나무를 상당히 잘 타는 동물입니다. 주로 초식을 하고 있는 잡식성 동물이고 주요 먹이가 도토리, 다래, 산딸기 등 나무 열매, 그리고 초본주를 주로 먹습니다. 모두에게 친숙한 동물 곰. 곰에 관한 이야기는 넘쳐날 것 같지만 사실은 전국 어디서도 곰에 관한 목격담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뭐 곰이 여기 저 굴에 들어가 잤다 이런 얘기 어른들도 많이 들었지만은 보지도 못했고 잡아보지도 못했고. 곰은 저 산에 곰 봤다 소리는 못 들었어. 곰 이야기가 적다는 사실은 곰이 인간 가까이에 살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민간에서 옛날에 곰을 봤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여우, 늑대, 호랑이까지 봤다는 이야기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곰은 일찍이 우리 이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막 일찍 퇴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가 근처도 내려오는 호랑이, 늑대 같은 육식동물과 달리 곰은 주로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 생활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곰을 마주치기 힘든 이유는 곰들이 아주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가 근처에 내려올 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곰의 먹이는 과일과 나무 열매 같은 초식성이며 일부 육식 먹이도 곤충이나 개미에 불과하죠. 인가 근처에서 곰이 어떤 가축을 습격할 이유도 없고 깊은 산속에서 모든 먹이를 구할 수 있고 또 깊은 산속은 밀렵도 없고 사람의 간섭도 없기 때문에 깊은 산속에 사는 동물입니다. 곰 이야기가 적은 다른 이유는 호랑이 때문. 우리 조상에게 호랑이가 워낙 두려운 존재로 자리 잡다 보니 상대적으로 곰은 존재감이 적었죠. 한반도에 있는 이 야생동물 중에 최상위층은 호랑이가 가장 맹수이다 보니까 관련된 또 이야기도 곰보다도 엄청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을 숭배하는 어떤 산신으로 이렇게 자정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한반도에 이 호랑이에 대한 피해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곰 피해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뚱거리며 걷는 곰. 무척이나 둔해 보이죠? 그래서 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곰 같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고집스럽고 막 이럴 때는 너 곰 발바닥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곰 발바닥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우둔하고 또 철면피 같고
하지만 실제로 곰은 무척 빠르고 강한 동물이죠. 충남 공주의 금강변 곰나루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옵니다. 한 암곰이 인간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죠. 하지만 어느 날 인간 남자는 곰 아내와 두 아이를 버리고 강을 건너 달아납니다. 이 곰이 그 아이를 들고서 이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자식이 있으니까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염원을 가졌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인간이 뒤돌아보지 않고 강을 넘어가니까 그 아이를 강에 던지고 또 실제로 또 자기도 몸에 투신해서 이런 죽는 비극적인 이런 결말들의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곰 관련 이런 설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결혼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결혼 상대가 곰인 경우가 많죠. 건국신화, 당군신화에도 동물이 사람을 변해서 결혼이라는 그 모티프를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여기도 곰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동물보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곰이 갖고 있는 전 생태학적 특징과 외모적 특징을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네 발로 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장류를 제외하고는. 근데 곰은 뒷발로 서서 걷습니다. 이런 특징은 사람과 가장 많이 닮아 있고요. 발가락도 숫자가 5개예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마 곰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곰과 사람의 그 동맹관계, 그다음에 결혼관계, 이런 것들이 스토리에서 신화와 설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곰 설화에는 곰이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경우죠. 시베리아, 러시아 쪽에는 그 곰이 남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곰은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근데 그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곰이 여성으로 웅녀, 그다음에 곰나루의 암곰, 그 곰이 성으로 따질 때는 여성성으로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결합하는 그런 그 이야기 구조를 가졌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곰의 가장 큰 생물학적 특징은 겨울잠입니다. 동면을 앞둔 곰은 부지런히 먹어 살을 찌우죠. 곰이 있는 골짜기는 가면 알아. 어떻게? 도토리가 가면 도토리가 막 수북수북해. 손으로 긁어 담아도 많은데. 돼지고 곰이고 그 있는 데는 싹 주먹 버리고 없어. 그런 게 알지. 곰은 어떻게 겨울잠을 자러 갈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민간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8, 9월 달 되면요. 살이 져가지고 이 목과 무시가 똑같아요. 곰도 뭐에 난가 올라가가지고 늘어져 뭐야. 난게 떨어져 보았어. 아프지 않고 그 살이 그만 좀 져서 이제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날 노인들의 그 전설이 그런 얘기. 곰의 동면에 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동면 중의 출산이죠. 한여름에 짝짓기를 해가지고 동면에 들어가서 새끼를 출산합니다.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동안 새끼를 낳는 곰. 암곰의 이런 특징이 인간 남자와 굴에 살며 아기를 낳는다는 공주 곰나루 전설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예상과 달리 겨울에도 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생후 1년 된 어린 수컷인데 왜 아직 동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암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암놈 같은 경우는 동면을 좀 일찍 들어가는 편이고요. 이제 순놈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동을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동면을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가 많이 풍부했을 경우에 먹이를 최대한 좀 많이 먹고 동면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1983년) 설악산에서 밀렵군의 총에 희생된 곰입니다. 당시 무척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곰은 어느 동물보다 많은 순환을 당해왔는데 쓸개인 웅담은 고가의 약재로, 발바닥은 진귀한 식재료로 쓰였기 때문이죠. 곰 역시 일제강점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일제시대에 보면 해수 구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을 잡아 없앤다. 그때 기록에만 나오는 개체수가 1076개체를 포획을 했어요, 일제시대에. 곰이 댕기는 그 선로에 곰이 좋아하는 속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갖고 씹으면은 뻥 터지도록 그래가 곰 잡았지. 해방되고도 곰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특히 설악산과 지리산 일대에서 밀렵이 심했죠. 60, 70년대에는 도심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이 사냥꾼들이 반달가슴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포수들 청문 조사 결과에 보면 매년 100마리씩 잡아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 동네에서 마지막 곰 사냥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 내려오니까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분은 직접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몰아가지고 설악산까지 갔다가 그 곰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어디면서 잡혔대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뭐 열 몇 명이서 몰았는데 마지막 그 곰 잡을 때는 한 100여 명이 됐대. 소문 듣고. 예. 근데 여기서 곰 잡았을 때 100명이 왔으니까 진짜로 요만큼씩까지 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게 아마 우리나라 곰 사냥 마지막이지 않나 뭐 이 얘기가.